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3년이 됐죠. 이제 4년째로 접어들었는데, 네. 계속해서 종전에 대한 얘기는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하고, 공동 얘기도 기자회견도 좀 했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공동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 유럽 제치고 푸틴하고 이제 직접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유럽 연합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죠.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크롱이 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그 종전 후에 안전 보장 문제가 주요 논의가 된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정상이 회담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유럽 평화요직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푸틴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트럼프 얘기는 푸틴도 받아들일 걸로 나는 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 관련된 얘기 또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네. 스타머 영국 총리가 바로 또 다음 날 네. 미국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어떻게든지 트럼프가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걸 견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타머가 상당히 트럼프 비위를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화를 좋은 쪽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조금 운을 띄우네요. 네. 일단 또 이제 정상회담에서 또 영국하고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죠. 게다가 뭐 광물 협정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광물협정 얘기가 네. 지금 뭐 트럼프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대해서도 좀 유럽은,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는 유럽도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제 트럼프는 그게 별로 담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푸틴도 여기 대해서 또 한마디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면서 또 중간중간 관련된 내용 엮어서 좀 전해주시고요. 유엔 총회가 오늘 새벽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출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반면 이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수정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결의안을 이제 그러니까 침략 3주년을 맞아서 이제 네. 제출을 했고, 그다음 미국도 미국안을 제출했는데, 미국안에는 그 침공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네. 분쟁, 그다음에 북한이 파병된 내용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봤는데,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결의안은 채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G7 회원국 미국 빼고 한 50여 개국의 공동 발의국이 됐습니다. 그 됐고요. 이 결의안을 보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미국 결의안은 침략이라는 표현 대신에 분쟁의 신속한 종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파병 문제도 포함되지 않은 걸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는데, 조금 전에 보면은 유엔 총회가 미국 결의안을 수정을 해서 이제 러시아 침공 피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미국이 뭐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도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안보리 결의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 총회 결의안은 거부권 행사가 안 됩니다. 다만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크죠.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침공 1주년, 2주년 때도 안보리 결의 채택하려다가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유엔 총회 결의안이 2차례가 통과가 됐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3년이 됐고 4년째로 접어드는 지금 시기인데, 군축 문제를 논의한 유엔 회의에서도 미국은 빠졌습니다. 네, 제네바에서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비롯해서 39개국이 러시아 침략을 공동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침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국제사회 비핵 확산과 군축 노력을 약화하는 거다. 그리고 민간인을 살해하는 무차별적 공격, 원전시설 위협, 그리고 무책임한 핵 위협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적으로도 좀 밀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나온 모양이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포탄, 그리고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군인을 배치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이거는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안보리 결의도 명백히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여기 대해서 아예 물론 뭐 공동 발의문에 동참하지 않았고 회의 자체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우선주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제기구 탈퇴 선언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유엔까지 겨냥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네. 공화당의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지난주에
미국의 유엔 참여를 중단한 그 내용의 법안, 디펑트 액트라는 그런 걸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엔 참여를 뒷받침하는 모든 법을 다 폐기하고 유엔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 중단, 그다음에 미국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유엔 관료들이 지금은 외교 면책권이 있는데 그것도 없애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엔에 재가입할 경우는 상원 인주를 받아라 이렇게 또 의무화하는 겁니다. 유엔을 위한 백지 수표가 더는 없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네요. 이 사람이 이제 기자들한테 자기가 법안 발의했다고 하면서 유엔을 위한 백지 수표는 더는 없다. 미국 사람들이 힘들어 번 돈을 우리 가치와 충돌하고 독재자를 도우며 동맹을 배신하는 그런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다고요? 네, 하원에서도 군사위원장이 이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 사람이 밝혔고요. 트럼프 아시다시피 뭐 2기 취임하고 나서 이미 파리 기후협정,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같은 데서 전부 탈퇴하도록 지시를 했죠. 네. 미국 의회 유엔 탈퇴 법안이 제출된 데 대한 크렘린궁 대변인의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반응이 네. 좀 빨리 나와서 조금 좀 눈에 띄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러시아 언론인 그 파벨 자루빈 이 사람이 이제 친크렘린 쪽이고 이제 푸틴도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자주 네.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 진위가 무언지를 파악할 때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공화당이 단일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을 거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현재로서는 유엔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현실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 논의가 다시금 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 유럽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금기시되었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분위기가 좀 변한 건가요? 미국이 그중에서 한 500억 달러 담보로 해서 대출하기 시작했죠. 네. 그때도 유럽연합이 조금 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끌려고 하니까 지금 유럽연합이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유럽연합도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제 이렇게 담보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압류하는 논의가 다시 되는 걸로 그렇게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금 확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은행 자산 그리고 이 중에 뭐 예치돼 있는 어디론가 또 압류돼 있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바로 네. 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한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2조 원 정도가 동결이 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거의 80%, 네. 한 330조 원 정도가 대부분 유럽연합에 있고 특히 벨기에에 있는 유로 클리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배상위원회가 일단 이 자산을 뭐 담보로 활용하고 그 밖에 또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제 국제배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여기 이제 이미 담보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냥 원금 자체를 이제 압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음 달 24일부터 이제 이 위원회 설립 문제를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러시아 침공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내에도 지금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뭐 인프라 같은 거 이제 재건 비용에 이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이제 찬성을 하는 방면에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쪽에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유로화 자산에 대한 국제사회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견이 있는데 워낙 트럼프가 이제 밀어붙이니까 유럽연합도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견이 좀 아직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치가 될지는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유럽연합이 내년 말까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철퇴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러시아 제재안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그 러시아 제재, 미국 제재를 좀 풀겠다는 그런 것도 아주 노골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푸틴도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슬그머니 또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던졌거든요. 지금 사이가 뭐 좀 변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네. 유럽연합이 그래도 우리는 제재한다. 그 16차 제재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어제 이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가지고 2026년 말까지 전면 차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연합 자체는 수입을 금지했는데 그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유럽연합 내 항구에 들어오는 거는 허용을 했는데 그것도 금지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핵심은 빠졌습니다. 러시아 LNG 수입은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도 제재 구멍으로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이거는 슬그머니 뺐습니다. 역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방금 들은 걸 보니까요. 네. 푸틴이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을 미국하고 같이 생산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틈새 벌리기로 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지금 뭐 뜨거운 감자죠. 이 광물 협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막판 기싸움이 좀 치열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젤렌스키가 이제 미국이 지금 5천억 달러 정도 내놓으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버티고 안전보장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미국은 너희 가서 우리가 미국이 개발하는 자체가 안전보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젤렌스키가 조금 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미국 특사 얘기가 CNN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합의에 서면 될 것 같다. 트럼프도 조금 전에 그 마크롱 대통령 만나고 나서 곧 뭐 합의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진전이 해서 있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네. 글쎄 이거는 이제 미국 쪽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돕게 하려면은 미국이 뭔가 이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뉴욕 타임스가 이제 그 미국이 제시했던 그 광물협정문 초안을 입술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크라이나 광물하고 석유 자원 같은 것뿐만 아니고 항만 같은 기반 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의 절반도 미국에 넘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한 발 물러나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진전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앞으로 나아가나 하지만 사실 미국이 애초에 제시한 협정문 초안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없다는 거 이게 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자체가 안전보장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여기서 젤렌스키가 그래도 뒤로 주춤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는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동안에 트럼프가 5천억 달러 배상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걷어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쪽 주장은요. 미국이 지금 뭐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거나 약속한 돈의 4배 이상이라는 점에 이제 이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젤렌스키는 미국이 지원을 해놓고 이거를 우리한테 빚을 준 것처럼 간주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판도라 상자 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발.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고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줬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고 우크라이나 그렇죠. 입장에서는 지원한 이 돈을 다 빚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그런데 라는 주장을 이제 계속하고 지금 또 있어요. 이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쪽은 네. 포기하라는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한 듯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어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과의 광물협정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이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불행히도 그런데 그 한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3조 원이 넘는 핵심 광물 자원이 지금 러시아가 침공해서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여기 대해서 푸틴이 또 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러시아 언론이라고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우리 점령지 안에 있는 희귀 광물 우리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도 미국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게 또 그냥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아주 뭐 굉장히 복잡한 국면입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독일 총선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력한 부분에 대한 분석 이 시간 통해서 전해 주셨었는데 예상대로 중도 보수가 된 거죠. 네, 네. 중도 보수가 되고 이제 극우 쪽이 엄청 치고 올라와서 그야말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주게 돼서 이제 메르츠가 다음번 총리가 유력한데 이제 이 사람도 마음대로 못하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물론 이제 우파 쪽이고요. 그런데 이 메르츠 이제 다음번 총리 유력하죠. 유럽에 대한 그 트럼프 무관심을 거듭 거론을 하면서 이제 유럽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핵우산, 자체적인 핵우산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운명에 별 관심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뭐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조금 세게 강력하게 하네요. 그다음에 뭐 나토 얘기, 나토 미래가 앞으로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핵 우산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스틴을 상대로도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네요. 네. 얼마 전에 그 미국 그 독일 슈피게라고 인터뷰하면서 트럼프를 독재를 찬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자꾸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뭐라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가해 피해자의 관계를 고전적에 대한 고전적인 반전이라고 슬그머니 꼬집었습니다. 네. 영국 텔레그래프 기고도 좀 주목할 만합니까? 이 사람이 네. 그 보면요, 메르켈이 지금 이 메리츠도 메르켈 소속된 그 CDU 소속이고 이제 재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그 동안에 메르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켈은 뭐 예를 들어서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정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르켈 그 정파가 집권을 이제 다시 했지만 이 메르켈의 유산을 이 메르츠가 마지막에 관의 못을 박는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메르켈식의 그런 그 독일의 정치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그런 지적을 또 했습니다. 텔레그래프가.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가자 구상, 그러니까 개발을 하겠다, 뭐 휴양지로 만들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놔서 이게 좀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에 간보기를 여러 번 했죠. 네. 근데 간이 좀 짰던 것 같습니다. 그 폭스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자기 그 왜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면 이제 그 두 나라에 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좀 불만을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이집트하고 요르단에 하나에 몇십억 달러씩을 원조해 주고 있다. 조금 놀랐지만 그래도 그들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내 구상이 정확한 해법이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슬그머니 좀 빠졌습니다. 위트코프 특사 같은 경우도 미국이 퇴거 계획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네요. 저는 그 치고 네. 빠지는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시다시피 아랍권이 집단 반발했거든요. 사우디 네. 포함해서. 기억하시지만 그 지난 21일에 긴급 아랍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때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조금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미 증시에서 가장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얘기가 있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침체는 오지만 경기는 둔화하는데 물가는 계속 높은.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 복귀 후에 미국 소비자는 물가 불안이고 기업인은 반대로 경제를 좀 낙관하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인플레 우려 때문에 소비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됐는데 반면에 재계는 이제 규제 완화 기대를 크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트럼프의 그런 지금 경제 기조를 조금 서로 엇갈리게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2개월째 하락했고 특히 이달에는 엄청나게 빠진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도 1년 앞으로의 그 향후 1년 기대 인플레 4.3%니까 1월에 비해서 1%포인트 급등하고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네. 인플레 연준 목표치가 2%니까 네. 거의 2배죠. 이런 상태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업 쪽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하는 건가요? 컨퍼런스 보드가 그 미국 대기업 CEO 1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 몇 달 전보다 훨씬 경제 여건이 더 낙관적이라는 그런 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규제 완화 약속 같은 걸 재계가 상당히 기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불확성이 지금 커지는 시기인데 이렇게 기업인 자신감이 커지는 게 참 독특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기업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또 덧붙였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업의 자신감마저도 좀 꺾이는 지표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그렇죠. 훨씬 더 좀 충격일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BOA의 그 브라이언 모이니어는 뭐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이 이제는 세계 1위 위상을 사줄 수 있게 됐고 우리 회사도 지금 막 그 붐이 막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무디스의 그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조금 찬물을 끼워줬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상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편향됐을 가능성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시장 심리가 매우 변덕스럽다. 그래서 만약에 이민자 추방이라든가 뭐 불법 이민자 그다음에 관세가 이렇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런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이 점은 잊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는 그렇고 일단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좀 넘게 지난 거잖아요. 공약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이행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 네. 19일 기준으로 해서 31개 분야 중에서 공약이 16개는 이미 착수가 됐고 한 개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서명한 행정 명령이 이제 한 110개가 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네. 이 기간에 트럼프도 뭐 대부분의 행정부가 4년간 이룬 거를 나는 한 달 사이에 다 했다 이렇게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뭐 분야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정부 효율부가 네. 추진하는 그 연방정부 재검토 부분 이게 25건으로 가장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13건, 불법 이민 12건, 관세, 경제 같은 게 9건, 에너지 환경이 한 10건 정도 이렇게 지적을 됐습니다. 일기 때와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평가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이제 뭐 공약을 한 절반 이상 이행했다고 하면서 여기다 또 조금 슬그머니 또 좀 이렇게 좀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 얘기를 넣었는데요. 일기 때는 그래도 트럼프 정부 내에 군이라든가 이렇게 뭐 정부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이 기는 다르다. 완전히 충성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트럼프에 그 하는데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꼬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증시 얘기, 글로벌 자금의 이동 얘기인데 중국의 딥시크가 출연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좀 말도 많았습니다. 뭐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했던 건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중국 쪽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자금 이동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 CNBC가 그 라이언 글로벌 인베스터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그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은 인도는 하락한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인도가 최근에 뭐 성장률 같은 것도 정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 좀 나타나고 이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 때도 인도로 들어갔던 자금이 이제 중국으로 빠졌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로의 빠른 선박김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인도 상황이 지금 어떤데요? 지금 뭐 보면은 오늘 3월에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네. 인도 정부가 이거 성장률 전망치를 6.4% 이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건데 어쨌든지 4년 새 가장 인도 기준으로 낮은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반면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딥시크 때문에 지난달 저점 이후에 20% 이상 오른 것도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영국 그 자산운용사 에버딘 그 신흥국 주식 전문가 얘기는 인도 단기 수익 예상치가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낙관론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지금 그 공격적인 부양책을 자꾸 내놓고 하니까 최근에 그래서 중국으로의 그 자금 흐름이 전과 달리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인도 증시의 조정은 사실 딥시크 출현 이후에부터 좀 있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이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특히 테크 기업들이 좀 선전하면서 자금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붉어졌다는 네. 얘기죠. 지금 보면은 그 지난달 같은 경우에 그 대형 글로벌 신흥시장 펀드의 33%가 중국하고 홍콩 주식 비중을 확대를 했고 반면에 50%는 인도 비중을 줄인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소비 성장 속도를 볼 때 최악기가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무역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좀 취약점이 있고 부동산 거품도 여전하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언제든지 높일 수 있다. 이 점은 잊지 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돼서는 3월 4일과 5일에 또 중국 양회가 그렇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 주말 사이에 좀 불안감이 있었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뭐 인간 사이 확인된 건 아니고 연구실에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죠. 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이게 이제 바로 그 네, 발원지였죠. 거기서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이제 국제 학술지에 올렸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인간한테 침투 가능한데 실험실에만 돼 있고 아직까지 그게 뭐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겁먹지는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논문 나오고 나서 바로 뭐 모더나 주가 같은 게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 질병청도 네. 일단 인간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하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정말 속보로 쏟아지는 현재도 그렇고요. 내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워싱턴이 선지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